이번에는 지난 4일 출마 선언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정말 인간적으로 뭐 너무 미담이 많을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이 팍 솟으면서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킬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 뭐 양강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했는데 지금 뭐 며칠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아주 정체 상태를 변치 못하고 있어서 그쪽 캠프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뜨지 않는다고 그쪽에서는 분석하고 있나요? 뭐 제가 이제 그 조혜진 그 책임 본부장 있잖아요. 네, 총괄 그 박대출 은하고 이제 그 두 분이 일단 총괄하고 있죠. 예. 뭐 조혜진 선배하고도 이제 통화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캠프에 또 일하는 실무자들도 제가 여러 이제 통화를 좀 해봤거든요. 도대체 이게 지지율이 왜 정체되어 있다고 분석하느냐, 캠프 자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예. 한 세 가지 정도 답이 오더라고요. 예. 첫째는 이제 그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정권 교체가 욕구가 워낙 높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게 될 사람을 좀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윤 총장이 최재형 원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중도에 서 있고 지지율이 지금 훨씬 높았잖아, 처음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우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꼭 누가 인간적으로 뭐 미담 누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현재 그 윤 총장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예. 그리고 이게 약간 중도 쪽에 서 있으니까 윤 총장이 꼬꾸러지고 되면 이게 과연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게 정권 교체가 지금 윤석열밖에 없다. 지지율이나 중도 그 스탠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될 사람을 계속 밀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예. 그 최재형을 미는 게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갑자기 윤 총장이 꼬꾸러지고 최재형이 뜨면 예. 이런 게 그 될 사람을 좀 밀어주는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권 교체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정권 교체가 오로지 목표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첫째 아마 이유로 보이는 거고. 예, 그런 점이 있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게 윤 총장이 무너지면 예. 정권 교체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으니까 예.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재형 원장 개인 저는 이제 그 스타일 있잖아요. 메시지. 예, 예.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출마 선언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게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이런 게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좀 모르는 거는 준비가 안 돼 모른다. 이거는 이게 그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걸 이게 모른다. 정치인이 솔직한 게 그게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솔직한 후보죠. 그렇지만 이게 그 강한 카리스마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출마 선언 날 예. 이게 중요 국정관을 모른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준비 안 된 후보라는 인식, 그 이미지를 확 힘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이게 출마 선언이니까 요것만 내가 이야기하고 그 질문은 다음 기회에 또 말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되잖아, 다음 기회에. 그럼 공부가 뭐 안 돼서 막 얼마나 안 됐겠어요. 최재형 원장이 서울법대 나고 판사하고 감사원장하고 얼마나 똑똑하신 분입니까? 그 지나친 겸손이에요. 너무 이게 그 우리가 지나친 과공 비례란 말 있잖아. 지나친 이게 공손도 예의가 아니듯이 지나친 겸손도 미덕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국민들은 문재인에 맞서가지고 제대로 카리스마 있는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데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줘버린. 이게 저는 아마 두 번째.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최재형 원장 개인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파의 정권교체 욕구 때문에 윤 총장 지지율이 아직 있는 거. 이런 게 종합해서 생각보다 이게 지지율이 안 뜨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안 뜨다 보니까 뭐 들리는 이야기는 후원금도 지난번 윤석열 총장은 하루에 그냥 싹 차버렸잖아요. 그것도 넘쳐가지고 뭐 다 다음 기회로 이렇게 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도 물밀듯이 밀려갔어요. 그런데 후원금도 이렇게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인물 영입도 순조롭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인물이 영입이 되어야 정책 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뭐는
공약이라든가 또 정책 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존재감을 인식시키고 저 사람이 상당히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후원금 등이 물론 이제 지지율 차이가 있죠. 지지율 차이가. 윤 총장은 이제 하루 만에 그 한 2, 3억 될 거예요. 네. 20몇 억 다 채웠고. 지금 이제 그 최재형 원장은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한 10억 원, 한 절반 정도. 지금 이게 그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네요. 예. 그래도 이게 그 다 차야죠. 네. 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또 들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좀 아쉬움이 약간 그게 그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그 캠프에서 뭐 중도 뭐 사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죠. 이거야말로 이게 네거티브 중에 가장 유치한 네거티브고요. 뭐 그거는 전혀- 일부 언론에 보도까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이게 진짜 악성 그거는 코로나보다 이게 더 심한 악성 저는 네거티브다 이렇게 보이고요. 최재형 원장도 이게 포기할 것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겠죠. 윤 총장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그 변곡점을 캠프에서는요. 변곡점을 이제 그 4강 정도로 보더라고. 아 사과. 지금 이게 13명 막 14명 이래 떠들으니까 이게 주목도 안 되잖아요. 예. 솔직히 뭐 토론회를 하니 안 하니 지금 논란이 있지만 토론회 해봤자 이게 그 정견 발표처럼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제 이래가는 주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컷오프 해가지고 8강 추려지고 그리고 이제 컷오프 또 해서 4강이 추려지면 그때부터 이게 제대로 됐는데 그때부터 경선으로 보더라고. 4강이 추려지면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후보가 뭐 이재명이든 누구든 확정이 먼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월 초에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4명 가지고 이재명이하고 계속 양자 대결 돌려보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윤석열이 해도 이기고 최재형이 해도 이기고 또 이게 누가 해도 이긴다. 그러면 이게 우리 우파 국민이 볼 때는 야, 정권 교체는 누가 해야 되네? 예. 그렇다면 이게 내가 평소에 좀 더 좋아하는 미담 제조기니까 내가 좀 더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최재형이 해도 되네? 이런 이게 생각이 들면 그럼 이게 마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4강 때 한 번 이게 그때 승부수를 아마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과연 이게 누가 해도 된다면 누가 하는 게 제일 좋냐를 따져볼 거 아닙니까? 예. 처음에 이게 4명이 다 된다면 그럼 그 중에 누가 바람직하냐? 윤석열이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문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캠프에서는 아직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거지 뭐 중도 포기는 전혀 없다 이래 봅니다. 그럼 뭐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9월 15일이죠. 거기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8강으로 컷오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컷오프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13명 아닙니까? 이게 8강까지 뭐 찝는 거는 좀 그런데 예.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평론가들요. 저도 여러 명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저 좌파 쪽도 물어보고 우파 쪽도 물어보고 예. 왜 방송국에는 좌파 우파 같이 와 있잖아. 항상 이 평론가들이 균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좌파나 우파가 보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최종 4강만 본다면요. 8강은 의미가 없잖아요. 예. 4강 본다면 이게 그 윤석열하고 최재형은 안정권. 윤채. 그리고 이제 2명은 홍준표하고 유승민. 이렇게 많이 봐요.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고정 지지층이 있어야 고정 지지층. 예를 들어 이게 그 윤희숙이가 평판은 다 좋아. 윤희숙이를 싫어하는 자유우파 국민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윤석열도 윤희숙이 영입하려고 최재형도 영입하려고 박사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 근데 4강에는 못 간다 이거. 왜냐하면 그냥 무난하게 다 좋아하는 거하고 확고한 지지층이 틀리잖아요. 예. 그게 바로 홍준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유승민도 그 계열 정치 오래 하면서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따라서 이제 그 4명 정도 지금 이게 보는 게 일반적인 평론가들의 생각은 윤, 최, 홍, 유 이렇게 4강이 피트적에 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 KBS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범보수에는 윤석열이 26.7, 예. 홍준표 16.6, 유승민 11.4, 최재형 6.7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네 분이 4강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과연 원희룡 이제 제주지사를 사퇴했으니까 전 제주지사입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지지율이 낮아요. 그래서 원희룡 지금 후보가
각 미디어에도 열심히 나오면서 어떻게든 4강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독심을 먹고 뛰는 것 같으니까 지금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예비 후보라 그러면 원희룡 제주지사 정도인가요? 그렇죠. 원덕에 뭐 혹가다 꼽는 분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원희룡이나 김태호나 윤희숙이가 다 그런 거예요. 전부 이게 적이 하태경도 없어요. 또 좀 하태경도 이 젊은 층한테는 또 하태경은 적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하태경은 이제 유승민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을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특히 친박 쪽에서. 근데 원희룡이나 김태호나 윤희숙이는 아주 이게 극렬적으로 욕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고정 확고한 지지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원희룡도 여론조사하면 0. 얼마 넣었다가 1% 넣고 이러거든요. 확고한 지지층이 없잖아요. 그게 참 그게 김태호 지사도 그렇잖아요. 누가 김태호 지사 보고 콘텐츠 없다 나쁘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김태호 지사든 원희룡 지사든 또는 이제 윤희숙이든 이런 분들은 확고한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무난한 다 평가지만 쉽지 않고요. 뭐 하태경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노죠. 한 2% 가까이만 노는데 유승민 쪽으로 이게 될 사람 밀어주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워낙 친하니까. 요래 가서 그래서 이게 결국 유, 홍, 채, 윤 이래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론조사 내용이라든가 또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여론조사 상에도 그렇게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결국 이제 4강에 가서 그때 되면 이제 네 사람이 TV 토론이라든가 뭐 당내 토론이라든가 여러 대중들과의 그런 접촉면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지지율이라든가 또 대선 판도가 확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지금 최재형 측에서는 착실히 준비를 해갖고 한판 승부를 보겠다, 뒤집기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4명이 되면 2대2가요. 백전노장 2명 하고요. 그 다음에 신인 장수 2명이거든요. 예. 백전노장 유승민하고 홍준표는 백전노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재형, 윤석열은 신인이잖아요. 네. 완전 과연 초짜들이. 이게 그 바람이 거의 정치 교체, 이런 게 교체 바람으로 신인으로 불면 윤석열하고 최재형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도 이게 구간이 명가이니까 한 명 정도는 경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여론이 불면 둘 중에 윤채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홍유 중에 또 하나, 이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저는 최종 경선할 때 이제 시대 상황이나 바람도 봐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저는 저쪽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맞춤형이잖아요, 후보는. 저쪽에 이재명이가 됐다? 이재명이 될 때는 이게 누가 유리한 게 놀 거 아닙니까? 제대로 싸우는, 예를 들어 이게 윤석열이나 이런 게 파이팅 또는 이게 경제 기본소득은 유심히 놀 수도 있거든요. 예. 유승민아. 근데 문제는 저쪽에 이낙연이가 됐다. 이낙연이 되면 이게 또 상대적으로 이낙연, 정세균은 이재명보다는 점잖잖아. 예. 그럼 이게 이쪽에서도 최재형이가 논다든지, 예를 들어 저쪽에 후보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 이게 또 양자 가상 대결의 지지율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슈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이게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선관리위원회가 공정한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물론 룰이 현재로서는 50대 50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민주당처럼 결선 투표 이제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쪽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입된다면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다들 촉각을 경선위원장이 누가 되고 누가 경선위의 위원이 되느냐에 관심을 쏟는 게 이 룰을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룰은 이제 처음에 이제 8배수 할 때는 아예 여론조사만 하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4배수 줄 때는 당심을 30만 반영하고, 그 다음에 4강에는 55대 5로. 요거는 잘한 것 같아요. 갈수록 이 당심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들은 불만은 제가 보기에 크게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가장 많은 40여 명 가까이가 윤석열 캠프 이미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당심 50% 괜찮다 이거야. 최재형 원장도 두 번째로 현역들이 8명 와 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전직 대표고, 전직 대선 후보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유승민 볼 때도 이번에 합당하면서 국민의 힘을 이렇게 합당하면서 유승민도 지분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따라서 이제 당심 50은 저는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4명이 압도적으로 50% 하나 넣으면 다행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전부 20, 30이다. 이러다면 이게 과연 이게 소수성 그 30% 가지고 대표성이 있을까? 그 점에서는 이게 이거는 결선 투표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선 투표는 이게 한번 도입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50%는 넘어야만 정당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4명이 치열하게 이렇게 접전을 벌이다 보면은 뭐 30% 안팎에서 이렇게 나눠질 경우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대선 후보로 정하기에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결선 투표를 해서 적어도 50%가 넘는 후보자를 딱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이게 4명이 그래 싸우잖아요. 그러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옛날에 그 대선 때 노태우하고 상김씨 싸운 거 있잖아. 그래 될 것 같아. 1등이 한 38%, 2등이 한 20 몇 프로 김영삼이, 그다음에 김대중이 20 몇 프로 노잖아. 그다음에 김종필이가 한 10%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러다면 이게 노태우가 정당성이 있나요? 38%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민주당을 만들고 합당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마 결선 투표제는 한번 진짜 진지하게 각 후보들에게 그 도입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룰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도 있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뭐랄까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이벤트라든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아직은 뭐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뭐 또 추석 밥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지금 9월부터 본격화 된다면 92달간의 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후보 사퇴론이 검토됐다 내부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힘이 빠지기는 빠지겠어요. 그 사퇴론은 많이 안 되고 제가 이제 그 통화하면서 조혜진 선배한테요. 뭐 옛날에 이게 이명박을 모셨잖아 그분이요. 예, 그렇죠. 이명박처럼 이게 뭐 하다못해 대운하를 하겠다. 아니면 이게 그 청계천을 복원하겠다. 이런 게 뭐 획기적인 공약 하나 없냐고 했더니 그게 쉽냐고. 지금 이게 이재명이 이낙연도 공약을 못 내고 있는데 힘을 가진 여당도 야당 입장에서 이게 그런 공약이 쉽지는 않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대운하처럼. 그렇지만 이게 그 지금 공약 이뤄놓은 게 그 문재인이가 만든 그 규제 3,500개 있잖아요. 이 규제를 이게 원점에서 검토해가지고 규제를 다 철폐한다. 그건 하나만한 소리예요. 100일 동안 규제 모라토리움 있잖아.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되면 100일 동안 규제를 아예 신설 안 한다. 모라토리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상당히 옳은 방향이라 보지만 근데 국민들이 볼 때 확 와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호 공약부터. 국민들 생활에 피부에 확 와닿는 공약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게 좀 몇 개 부동산이든 제대로 이게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그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그 모임 있지 않습니까?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거기서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을 지느냐?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모든 그런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바로 북한의 시스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뭐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너무 문재인 정권이 국가주의로 나가고 모든 것을 공우선으로 해갖고 이 공권력이 너무 남용되고 있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인데 가만히 보면 그러면 정부는 뭘 하는 거냐 또 국민의 삶이라는 게 지금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소외계층도 있고 그게 정부가 좀 보듬어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아주 지적을 하고 나선 거예요. 뭘로 대통령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이제 그 말씀 있잖아요. 이게 이번 대선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화두로 보거든요. 제 좌우명이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대구 협성 나왔는데 제 좌우명이 이제 그 내갈 길은 내가 개척입니다. 내갈 길은 내가 개척. 근데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문재인이가 떠벌리고 떠들잖아요. 이게 국가주의거든요. 이게 공산주의 유토피아입니다. 저는 이 비판한 거 있잖아요. 아주 이제 좋은 화두를 던지고 잘했다고 봐요. 최재형 원장이.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말해서 케네디 있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이냐를 묻지 말고 내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이걸 이게 먼저 물으라. 이게 얼마나 와닿는 완전히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최고의 명언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메시지 능력 있잖아요. 하다못해 윤석열 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예. 또는 이제 그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렇죠. 또는 이게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된다. 이런 말들이 신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재형 원장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냥 교수가 강의하듯이 국가주의 비판하니 확 와닿지 않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화두를 던지는 바로 이게 케네디 또는 링컨 있잖아.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든다. 이런 게 캐치프레이즈 있죠. 하다못해 안 되면 문재인처럼 사기를 치더라도 야 기회는 뭐 이게 그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얼마나 이게 전부 사기친 거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뛰고 좌파들이 볼 때 이런 게 메시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최재형 원장 캠프 쪽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언제 국가주의를 그렇게 설명합니까? 예. 케네디처럼 이게 국가가 국민을 위해 뭘 해주고 묻지 마라. 국민이 국가를 뭐 이게 똑같은 뜻이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쉬워요. 이번에 그 조부, 증조부 친일파 논란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대응을 잘한 것 같아요. 증조부가 면장을 했잖아요. 면장이 친일파라고 한다면은 아니 함흥시 농업개장한 문재인의 아버지는 그러면 친일파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도 할 말이 좀 없는 것이죠. 그럼요. 그거는 이제 그 뭐 친일파 논쟁 자체가 저는 이게 그 반일 종족주의잖아. 이영훈 교수. 저는 반일 종족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독립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45년에 하면 지금 와서 이게 할아버지 조부 얼굴도 못 본 분이 뭐 면장을 했든 뭐 농협 개장을 했든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지금 친일파 논쟁 자체가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김원웅 있잖아. 강복회. 그 사람 그 엄마도 여기 창씨 개명했던 진중권이가 제대로 공격했던 거 진중권. 그래요? 어머니가 이게 창씨 개명을 했던만요. 40년에 김원웅이가. 그러게 김원웅이가 마지막 날은 이 친일파 잔재가 지금 여기 자기가 오히려 저 야당 보고 뭐 친일 어쩌고 떠들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름이요. 보십시오. 진중국에 놓았잖아요. 최후의 친일 잔재는 에모토 시마지. 아들 김원웅이다. 에모토 시마지라고. 앞으로 창식의 김원웅의 어머니가 에모토 시마지구만요. 에모토 시마지. 이런 게 그 한자로 강본도차. 이게 김원웅의 어머니예요. 제가 보기에 박정희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뭐 닭깎이 마사오 이게 떠들지 마라 말이에요.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최재형 원장은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할아버지는 정조부 있잖아요. 정조부는 면장 10여 년 된 게 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 기념장 하나 준 거 있잖아요. 그 국세조사 기념장 여기 다고요.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정조부 말고 그 밑에 조부 있잖아요. 조부는 이게 그 춘천 고보 다니다가 동맹유학 해가지고요. 태학당이가 항일운동이 많습니다. 이게 분명한 팩트고요. 그런다고 이게 최재형 원장이 뭐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에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는 분을 이게 왜 친일파로 모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최재형 명문가 아니다 이걸 하려고 친여 매체에서 그걸 억지로 까 뒤집었고 그걸 또 안민석이가 또 자기 SNS에다 대고 또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명문가 행세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논란까지 빚어진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최재형 후보가 좀 선전을 해줘야 국민의힘의 경선도 좀 활력이 붙고 또 이준석이가 또 딴 생각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미미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 저쪽도요 무조건 이재명이 다 된다 했잖아. 근데 경선이 본격화 되면서 이낙연이 좀 따라잡았죠. 아직 국민의힘 경선 시작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합니다.